예,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그 허위 정보나 이제 예상 수익 매출 제시와 관련된 사례들을 이제 우선 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요거는 그 가맹사업법 제정 전에 있었던 사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맹사업법 제정 후에 나온 판례도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딱 지금 법에 안 맞더라도 이제 참고로 할 수 있는 사례도 제가 포함을 해 놓은 겁니다. 이 사례를 다 제가 모아서 이제 하나의 이제 사례군으로 제가 형성화 시켜 놓은 겁니다. 먼저 이제 옥류관이라고 과거에 이제 이분이 이제 탈북자시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탈북자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식음료 유통업을 목적으로 한 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가맹점이죠. 원고가 이제 가맹점을 하겠다는 사람인데 회사를 대표해서 북한의 평양 옥류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겠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면서 평양 옥류관 노원점하고 성남 분당점 해서 두 건의 가맹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업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북한 당국이 방송을 통해서 아니 남한 사람들이 요즘 평양 옥류관 상호를 왜 자기들 멋대로 사용하냐 이렇게까지 이제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왔는데도 그걸 나왔으니까 이제 원고가 가서 물어봤겠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당신이 이렇게 북한의 지원을 받겠다고 하더니 피고가 대답하기를 현재 북한과 교섭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가서는 결국 평양 옥류관의 지원을 받지는 못했죠. 우리나라에서 식당 하는데 북한에서 지원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는 피고가 가맹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의 그 가맹점 사업이 북한 옥류관과 연계되어 있거나 연계될 가능성이 없는데 마치 그 옥류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해서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 하면서 이제 가맹금 반환하고 이제 손해배상 같은 걸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이게 저는 이제 지금 보면은 허위 정보에 해당할 소지가 좀 있어 보여요. 뉴스에 나왔을 때까지도 설명을 자기가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근데 요 당시는 가맹사업법이 없을 때입니다. 가맹사업법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 우리 설문에 있는 것처럼 기망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라는 주장이거든요. 사기라는 주장으로만 가야 되니까 법에서 판단하기에는 사기까지는 보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의 지원은 못 받았지만 가맹점을 개설해서 장사할 수 있게 다 해줬거든요. 거기에 지원이 붙었냐 안 붙었냐만 차이니까 사기까지 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필요성 때문에 가맹사업법이 이제 생기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판결 이유를 보면 평양 옥류 줄침 부분에 보면 이제 평양 옥류관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정적으로 약속했다기보다는 장래 사업 계획을 밝힌 거에 불과하다. 그리고 가맹점주도 이런 사정을 어느 정도는 알고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 그래서 기망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북한의 상황,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서로 대립되어 있는 상황을 좀 많이 고려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북한의 상황이 좋아지면 지원도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장래 계획을 밝힌 거고 그 남북한 분단 상황을 현실을 뻔히 알고 있는 가맹점주 너도 이걸 네가 100% 믿었다고 보기 어렵지 않냐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이거는 이제 기망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외대어학원 그러니까 학원 프랜차이즈인데 그 본사죠. A가 가맹본부가 학원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하면서 광고를 했는데 그 표제에 외국어 대학교의 전통을 잇는 정통어학원 그 다음에 외국어 대학교의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붙여놓고요. 상호도 외대어학원 이렇게 크게 붙였고 로고도 붙였고요. 그 다음에 또 외국어 대학교 40년 외국어 교육의 전통을 이은 정통어학원이다. 그 다음에 40년을 축적해온 외국어대학교의 독창적 프로그램과 노하우를 그대로 적용했다. 그 다음에 외대어학원은 외국어대학교의 지난 40여 년간의 외국어교육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동모교육개발의 미래지향적인 기업 이념이 결합돼 탄생한 외국어 전문 교육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외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었던 학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공정위가 A가 했던 그 광고는 마치 외국어 대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것 같은 그런 학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서 허위 광고다 해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 조치를 이제 취한 거죠. 그랬더니 A가 난 인정할 수 없다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이제 소송을 낸 거예요. 시정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이거 누가 봐도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겠죠. 외국어 대학교고 아무 상관도 없으면서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다면. 그래서 결론은 법원도 전체 표현을 볼 때 외국어 대학교가 직접 또는 원고회사와 함께 운영하는 학원이라고 오인되기를 바라고 한 거로 추정되고, 그렇게 외국어 대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학원으로 오인하게 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타당하다고 했던 판결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이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허위냐 아니냐, 기망이냐 아니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맹점을 하려고 하는 학원 가맹점 사업자가 볼 때 오인의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외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보면 오인의 소지가 없겠지. 그다음 또 법률 전문가가 보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일반 소비자가 기준이 된다 하는 이제 기준도 알려준 판결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공정위 신결 사례인데요. 건강식품업체인데 그 회사가 이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상담을 하면서 가맹 희망자에게 자본금이 자기는 2억 원이다. 그 다음에 우리 근로자는 17명이고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 건 무슨 F&B의 자회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적은 회사 소개서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 피시민은 자본금은 1억이었고 근로자는 8명도 안 됐고 공장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건 무슨 F&B는 자회사나 본회사가 아니고 그냥 제품을 공급하는 협력회사에 불과했다 이거죠. 그리고 그 밖에 회사 연역이라든지 특허, 기술 제휴, 생산 설비 이런 현황에 대한 설명은 자기 게 아니라 건 무슨 F&B의 현황을 그대로 갖다가 회사 소개서에 실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것도 허위 정보 제공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또 위에 위반한 거는 자기의 홈페이지에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만약 소비자가 이 쇼핑몰을 통해서 상품을 주문하면 글로 들어온 구입 대금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가맹점 수익으로 돌려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광고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한 건도 처리를 안 했다는 거죠. 뭐 이런 모든 행위가 이제 허위 과장된 정보에 해당하느냐? 공정위에서 허위 과장된 정보로 봤습니다. 당연히도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째는 자본금이 일단 틀리고 근로자 수도 틀리고 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 그 다음에 건 무슨 F&B라는 회사는 협력관계일 뿐인데 자회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자기하고 무관한 그 건 F&B의 연역 같은 것들을 이제 회사 소개서에 마치 자기 것처럼 기재를 했고, 그 다음에 온라인 주문이 40건이 있었는데 한 개도 가맹점 수익으로 처리를 해주지 않았고, 피시민 스스로도 이런 위반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종합할 때 허위 과장된 정보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허위 과장된 정보일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닭 무슨 마을 사례인데 어느 치킨 전문 브랜드가 자기 사업 영역을 좀 변화 또는 확대시키면서 카페 형태의 치킨 브랜드로 이제 발달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닭 무슨 마을, 그래서 이름을 닭 무슨 마을로 브랜드를 내면서 과거에 이 소규모 형태의 배달 위주의 치킨점을 카페 형태의 이제 치킨 전문점으로 바꿔 나가자 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원고가 이제 가맹점 사업자인데 대전의 태평점이 대전의 뭐 태평동인가? 하여튼 그곳에서 그 치킨 관련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태평점. 그러니까 소규모 기존의 가맹점을 하고 있던 이제 가맹점주였는데 그 사업부장, 새로운 그 브랜드를 론칭시키는 사업부장이 찾아와서 이게 이제 우리가 새로 론칭시킨 브랜드니까 기존에 하던 걸 이걸로 바꿔봐라. 이제 이렇게 권유를 한 거죠. 했더니 이제 가맹점 하던 사람이 그럼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수익성이 나겠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사업부장이 하는 말이 이제 약도와 상권 분석표 이런 거 제시하면서 평균 매출이 한 120에서 130은 나올 거다. 그러면 순이익이 많을 거다. 이제 이렇게 권유를 했고 심지어 이제 일부 비용도 부담을 해준다고 했어요. 이 개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또 부담을 해주고 이제 순수익도 많이 날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새로운 브랜드로 갈아타서 개업을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하루 평균 매출은 59만 원 정도. 아까 120에서 140이라고 했는데 이제 실제는 59만 원 정도였고 이거는 과거에는 59만 원 정도였는데 실제 개업을 하고 보니까 하루 평균 매출이 41만 원 정도고 그러니까 과거보다도 매출이 떨어진 거죠. 소규모로 할 때보다 매출이 떨어지고 오히려 이제 적자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권부속 네가 잘못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 하면서 이제 가맹금 반환하고 손해배상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초기이기도 하지만 원고가 하여튼 패소를 했어요. 원고가 패소를 했는데 패소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원고죠, 원고. 원고가 그 지역에서 그 기존의 소규모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동네에 대한 상권에 대해서 자기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부장이 와서 얘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 말만 믿고 개업을 했겠냐. 네가 그 지역에서 몇 년 정도 장사를 했는데 그래서 그 경험을 고려한다면 가맹본부의 말만 믿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부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을 제시를 잘못하거나 의무 위반이 하는 거를 고려함에 있어서 가맹점 사업자가 그 지역의 사업 경험이 있었나 어떤 지식이 있느냐 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 된다는 거죠. 고려를 실제로 해야 되겠죠. 만약 그 지역에 더 잘하는 사람이라면 가맹본부 직원이 와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만 혹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점 때문에 본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했던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조사와 관련된 사례가 이제 몇 가지 연이어 나오는데요. 이제 서로 비교를 해서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이 사건도 자체적으로 상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에게 가맹점 하루 매출이 한 170에서 180은 될 것이다. 그리고 상당한 수익이 보장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운영해본 결과 수익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이제 4,300만 원 정도 적자를 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연간 총 수입이 최저 보증액에 미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은 가맹본부가 자기네가 어느 정도 매출 이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을 해주겠다. 최저 금액 이하가 되면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 하는 금액을 제시를 했는데 그 금액보다는 이제 위였다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이제 처음에 170, 180 된다고 했는데 안 나오니까 이제 그게 가맹본부의 부실한 상권조사 때문이다 하는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하고 영업 손실금하고 손해배상 7,700만 원 이제 청구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도 또 이제 원고가 패소를 했습니다. 가맹점이. 그거는 결국은 이제 총 수입이 최저 보증에 미달되지 않았던 걸 또 고려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이제 판결에서 고려를 하게 되는데 아까는 가맹점주의 지식이 고려가 됐다면 여기서는 가맹본부가
제시한 어느 선까지는 그래도 지키지 않았냐 하는 점에서 너무 이제 터무니없이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기준을 제시를 했거든요. 통상적인 사업자가 새로운 점포를 개설할 때의 방법이나 결과를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따져보면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위반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단정할 만한 그런 사정이 없기 때문에 가맹본부에 그 정보 제공 잘못했다는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최저 보증을 지켰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입증의 문제도 가맹점인 원고가 이제 이런 본부의 잘못, 본사의 잘못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잘못한 점도 있지 않냐 싶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 지금 이제 가맹점 입장에서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 분석이나 제시가 잘못됐다는 걸 이유로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가맹본부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예상 매출을 제시함에 있어서 서류를 받아놓으면 제일 좋죠. 아까처럼 이제 법에 서류를 제공하라고 돼 있으니까 가맹점이 그 서류를 받아둬서 그 서류에 가맹본부가 제시한 금액이 얼마가 써 있고, 그것이 이제 실제 장사했을 때하고 틀리다는 게 입증이 되면 1차로 입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맹본부가 그걸 제시할 때 정상적인 분석 방법을 거쳐서 제시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적듯이 했는지 하는 거에 대한 증인이나 당시 상황을 뭐 진술할 수 있는 녹음, 뭐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 법원이 볼 때는 여기서 말한 대로 그런 본사가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맹본부가 잘못했다, 결국 예상이 틀렸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조사 방법이나 그걸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도적이든 과실이든 잘못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맹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증거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이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 6번은 편의점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가맹본부인데, 가맹점을 모집하는데 먼저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서 이 광고에 온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1차로 상권 분석 계약을 했습니다. 상권 분석을 해주겠다. 그래서 상권 조사비와 교육훈련비만 받았어요. 그래서 상권 분석을 해주고, 그렇게 상권 조사와 분석을 거쳐서 원하는 가맹점주들에게 가맹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상권 분석, 2차 가맹 계약,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리고 그 가맹점과 관련된 상담을 할 때 안내서에 보면, 우리 회사는 전문 입지 조사 업체와 전문 인력이 3차례에 걸친 타당성 조사로 입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가맹점은 최상의 조건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일일 평균 매출이 15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런 곳에만 점포를 개설합니다. 그럴 경우 연간 최저 6천만 원, 월 500만 원이 보장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 B는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을 해봤더니 일일 평균 매출이 6, 70만 원, 150만 원은 아니고 커녕 6, 70만 원에 불과했고, 결국 적자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부실한 상권 조사 결과 때문이다 해서 허위, 과장 정보 제공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가맹점주가 승소를 했어요. 그럼 가맹점주가 이 사건은 왜 승소하기가 쉬웠냐 하면, 계약이 상권 분석 계약과 가맹 계약으로 나눠져 있다는 게 이제 하나의 큰 이유가 되겠죠. 자기네가 돈을 받고 상권 분석을 해줬단 말이에요. 돈을 받고 상권 분석을 해주면서 그것이 너무 터무니하게 틀렸다고 하면 일단 그 책임이 높아질 소지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냥 정보 제공한 거하고는 또 틀리게. 그래서 그런 특이성 때문에 이제 원고가 승소하게 됐던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가맹점 운영의 실패는 상당 부분이 그 가맹본부의 입지 선정에서의 오류 및 부정확한 상권 조사,
그 다음에 그에 근거한 부정확한 정보 제공의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원고는 1차 계약상 상권조사 의무를 위반했다. 그리고 홍보도 자기네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했죠. 우린 전문 인력이 가서 분석한다 막 이런 식으로 홍보를 또 했기 때문에 만약 그게 아니라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가맹점이 이제 승소했던 거의 첫 판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당시에 이제 가맹본부의 책임 범위를 인정함에 있어서 그 상권조사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는 A의 그 말을 믿고, 가맹본부의 그 말을 믿고 가맹점을 개설하기로 결심하고 개점을 위해 들였던 비용, 그 개점을 위해 들였던 비용이 손해다. 이렇게 봤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맹점 자기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맹점의 책임을 고려한다면 결국 가맹본부의 책임 비율은 40%다. 이렇게 봤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들어간 비용, 자기가 가맹점 오픈하는데 초기에 들어간 비용의 40%만 이제 배상을 해주라고 했던 판결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뭐 유명한 커피 전문점이죠. 우리가 뭐 이름만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커피 전문점인데 비슷한 사례입니다. 커피 전문점 가맹 사업을 하는 가맹 본부에 이제 B가 강남구에 1, 2층을 다 해가지고 커피 전문점을 운영을 했습니다.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예상 매출 내역서를 제공을 받았고 가맹 계약을 체결했죠. 그 컨설팅 업체가 제공한 매출서에는 창업 비용 8억 6,600을 투자하면 예상 매출이 월 6천에서 1억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 매출이 3,400 정도, 매월 1,000만 원 정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위 가장된 정보 제공을 이유로 가맹금, 그 다음에 초기 인테리어 설비 비용, 영업 손실까지 다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총 11억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영업 손실까지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 판례에서. 그래서 이게 좀 전향적인 판례라고 할까요? 기존 판례보다 배상 범위를 더 넓혀준 판례. 그래서 가맹점 입장에서는 내가 초기에 들어간 돈밖에 회수 못하구나, 이제 그동안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향후의 적자까지도 일정 부분은 이제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 판례가 있음으로써. 물론 앞으로 또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에 확고한 판례는 아니기 때문에 변동될 수는 있는데 하여튼 이런 판례도 나왔다. 그래서 가맹계약 체결할 때 가맹본부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요.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그 정보가 사실적인 근거와 자료에 기반해서 한 게 아니라면 책임이 있다. 그래서 피고의 책임을 다만 60%만 인정을 했어요. 원고 너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맹점도 잘못이 있다고 보이죠. 왜냐하면 상대방의 말만 믿고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60%로 제한해서 5억 7,200 정도를 배상하라고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맹점이 이긴 사회 근거를 판결에서 찾아보면, 첫째, 정보 공개서도 제공하지 않았어요. 본부가. 그 다음에 너 매출을 어떻게 분석했니? 했더니 탐앤탐스의 매출을 근거로 우리가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탐앤탐스는 네가 아니고 적절한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법원은. 그 다음에 회사 직원이 법원에서 진술을 했는데 예상 매출 산정할 때 현지 조사는 전혀 한 적이 없다. 그냥 남의 거 보고 대충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게 밝혀졌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피고 회사 매장 중에는 그 예상 매출서에 있던 매출 월 7,500이라고 하는 그 매출을 한 매장이 아예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전혀 없는데 그걸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허위나 과장됐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고려하면 이제 사건의 결과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 범위도 넓어졌다는 것도 고려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상담을 하고